나이 드실수록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어느 한 군데에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피라미드 쌓듯이 차곡차곡 조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기간은 만 30세부터 만 50세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부모님이나 형제분들도 챙기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언제 할까? 오기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굿은데 현장에까지 나와서 제 발표 들어주러 오신 분들 미리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신 머니투데이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책 얘기인데요. 2024년 12월에 나왔고요. 지금 3회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두 개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하나는 제 싱글파이어 영상을 보신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금액적으로나 투자 기간으로나 배당 투자를 사실 더 오래 많이 해왔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너는 첫 책으로 연금 투자 자산 배분 책을 썼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배당 투자는 완전히 팽개친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싱글파이어 영상에서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연금 투자보다는 한 6배 정도 금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뒤에 제 슬라이드에서 아마 중간중간 실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더 중앙 플러스라고 그 중앙일보에서 하는 유료기사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거기서 이제 연금술사라는 새로운 특집을 올 초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인터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타자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아마 저를 불러놓고 기초학습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책 홍보나 저 자신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올 때도 이렇게 스크립 해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보여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셨고, 심지어는 제가 13년 전에 잠깐 한 2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친구한테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해주니까 엄청 좋아했다. 그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셋이고요. 저는 이제 미혼이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투자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연도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던 해고요. 2024년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배당주 당연히 가운데 있어서 제일 많이 했고 자산 배분은 좀 대충 하다가 이제 지금 좀 무게를 싣고 있다는 내용인데 미국 주식하고 부동산은 안 하냐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하고 부동산은 잠깐 약간 찍먹이라고 그랬죠. 한번 찍어 먹어보듯이 이제 건드려 봤는데 저는 이 두 자산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요 기술주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부터 한 2019년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조금 안 좋아해서 제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다 보니까 2019년도쯤에 왔을 때는 미국 주식이 충분히 비싸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팔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버크셔 비주하고 알트리아하고 그 다음에 비자 이런 것만 소액 갖고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완전히 참사가 왔죠.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도 더 비싸지고 환율도 더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6년째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임장 같은 걸 주로 다니면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기가 안 좋았었던 게 임장을 한 6개월 다니고 나서 2018년 7월쯤에 좋아 매수를 해야겠어라고 했는데 분위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가 단기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불장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는 집주인이 이제 만날 때마다 막 2천만 원씩 올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시드가 조금 딸렸었던 건데 부동산 거래도 처음이고 또 제가 고지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면 그냥 치워버려라 이래가지고 안 샀는데 그 집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못 하고 있고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예. 그 배당 투자 얘긴데 결론은 왜 배당 투자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여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해오던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다행히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앞으로는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거버넌스.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원천징수되는 그 배당 소득세 15.4%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연배당이 세전으로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몇 가지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붙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건강보험료 추가금이 붙어요. 근데 이게 다 더해지면은 내는 세금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큽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저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동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자기 노동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아서 산출이 돼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고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제가 저 세금을 다 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28%에서 30%를 세금으로 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2천만 원을 더 내고 있으니까는 흔히 말하는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수준에서 요게 조금 더 늘어났을 때 제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폭이 마진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대주주 같은 경우는 보통 45%에서 55%를 내고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63%까지도 내는데 저 같은 급여소득자 개인도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세금으로 떼인다. 그리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여지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배당 투자가 메리트가 없고요. 그냥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일단은 배당 투자를 계속 하시더라도 해외 주식 배당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연 2,000불인가요? 거기까지는 또 이제 분리과세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수준도 넘었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서는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간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사실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법인 세워서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 부진인데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해외 주식이나 절세 계좌가 투자의 결국은 대안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하려던 얘기는 결국 이게 제가 초년생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제 책은 저 연금 투자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재테크의 전체 과정인 거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앞단에 소득을 창출해서 소비를 통제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성향 같은 경우도 꽤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투자에 여러 요소들이 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주로 속하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식 내에서도 이게 갈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성격 차이가 내 자산을 부동산에 주로 투자할 것인가 주식에 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주로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내 투자금의 규모를 단순히 계속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요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사람이 쓴 요 책을 보시면은 주로 스포츠나 레저 같은 거를 운과 실력에 따라서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승패나 실적이 주로 어떤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물론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중간중간 갈리기는 하지만 스포츠마다 조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결정이 되냐면은 일회성 사건을 경험을 했을 때 이변이 날 가능성을 하나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보시면은 농구하고 야구가 있잖아요. 야구가 운 쪽에 조금 더 가 있거든요.
저 말뜻은 뭐냐면 야구 경기는 한 경기만 하면요. 가끔씩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그 빈도가 농구보다는 더 많이 생기는데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리그제로 해가지고 1년에 60경기, 70경기 같은 경우에 하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변이 거의 안 생기고요. 농구는 더 안 생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디어를 운과 실력을 결국은 투자 자산의 저량과 유량 요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시세 차익 자산에 굉장히 몰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제일 핫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은 내가 어떤 전략에 어떤 스타일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세 차익 위주의 자산이냐 현금 흐름 위주의 자산이냐라는 거를 딱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주식도 성장주 배당 거의 안 주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자가를 선호하고 또 전세를 선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결론이겠지만 나이 드실수록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은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자산 규모 자체는 작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글로벌로 따져봤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거의 80%가 부동산이고 대부분 저 부동산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갭 투자로 그냥 홀딩만 하고 계십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집을 안 팔면은 저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걸 어디서 많이 실감하냐면은 저 이제 자산 배분 책을 내다 보니까 회사나 아니면 주변에서 은퇴한 5년 미만으로 남으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상담을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생활 수준은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한 15억 정도 순자산 가지고 계셨다는 분들 뜯어보면요. 물론 아파트는 15억보다 더 많아요. 근데 보시면 대출이 한 1억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이 2억 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따져보면은 막 순자산으로는 16억, 17억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가구 상위 한 4%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건전하신 분들도 결국은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자가 보유율, 병세권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한 자산이나 이런 거를 잘 투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어느 한 군데에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걸 저렇게 피라미드 쌓듯이 차곡차곡 조립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한 자산이나 계좌에서는 내가 원하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여러 개 이제 모아두다 보면 그게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메이저리그에 되게 하위권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단주로 들어가면서 출루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선수들을 트레이닝 해 나갑니다. 근데 출루율이 왜 중요하냐면 몰로 나갔던 타자가 나가기만 하면은 상대팀이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건 아니면 이변이 벌어졌건 우리 팀이 점수를 낼 확률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루율이라는 지표로 대신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출루율은 높지만 다른 지표가 부진해서 가격이 싼 선수들을 조합해서 연승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 야구에서 출루율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현금 흐름 자산을 여러 개 모아서 나가는 작업을 해가지고 노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짜깁기 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나이대 라이프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빡빡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만 49세나 50대부터는 그 뒤로 이벤트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한 만 30세부터 만 50세 사이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일부분은 부모님이나 형제분들도 챙기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언제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차이가 뭐냐면은 50세에 결국은 이제 최초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저거의 제일 큰 의미가 뭐냐면은 저 때부터 소득이 확 꺾입니다. 안정성이나 규모 면에서나. 우리가 믿고 맡기고 있는 국민연금까지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그러면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괜찮냐? 사실은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공기업 57세, 58세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때 7년 시간 있잖아요. 못 견뎌 하십니다, 그거를.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의 기간을 연금 보릿고개라고 했었어요. 이 아이디어도 책에는 초고에는 있었는데 이제 책에서는 빠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러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했고 지지난주에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를 했습니다. 뭐 4시간 40분 정도로 이제 겨우겨우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한 10개월 정도 러닝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러닝이랑 자산배분 투자가 상당히 닮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배분 투자 기초 얘기인데요.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선구자나 이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한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자산배분 ETF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관심적인 차원에서 책들은 계속 보고 있고요. 책 원고를 쓰면서 이제 더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제 책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사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책 같은 경우는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5개의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 세제 혜택 계좌. 요거는 보통 찾아보시면은 절세 삼총사라고 많이 나와 있는 그 3가지 계좌일 거고요. 거기서 국내 상장 ETF로 전통적 자산 배분 투자를 지금 당장 해라. 요게 제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산군도 요렇게 그냥 심플하게만 놓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은 배분의 대상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핵심으로 배분해야 될 대상은 자산군, 국가, 통화 요렇게 3가지예요. 국가나 통화는 같은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미국 S&P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원화로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로 바꿔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라고 하더라도 환해지가 된 거,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몰두하시는 게 있어요. 앞서 육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투자 시점.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이 자산의 절대 상대 밸류가 어떠냐 이거를 물론은 고려하면 좋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하시는 측면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산군이 아니지만 자산군이라고 약간 오해나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미 올드해진 측면이 있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 쪽에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 가운데에 있는 트렌드 테마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스파성으로 투자를 하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자산 배분 투자에 담는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들과의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메타버스, 케이팝 이런 거는 조금 안타깝죠. 예. 전통적인 자산 배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개념 컨셉 자체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정적 자산 배분하고 동적 자산 배분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정통적 자산 배분이란 기초 ETF로만 구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기초 ETF가 뭐냐라는 건데 하나의 자산군과 매칭이 된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초 ETF가 아닌 것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혼합, 산업섹터, 테마, 스타일, 파생, 액티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략이랑 정해진 배분 비율이 있고요.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바꿔나가는 동적 자산 배분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보통 분들은 하시면서 동적 자산 배분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데이 트레이더가 되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은 정적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셨다가 나도 모르게 동적 자산 배분 투자자가 되는 함정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적 자산, 전통적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내가 요것만 조금 더 틀어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효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모멘텀에 흔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투자하셨을 때 기대값에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게 되고 각 주식 부분으로만 갔을 때도 최대한 심플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채권이 조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채권 ETF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있고요. 또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됐을 때 환해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고요. 심지어는 엔화로 투자하는 미국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2배, 3배 추종해가지고 움직이는 채권 ETF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수요에 의한 건지 공급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쨌건 제가 말하는 전통적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똑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대표성이랑 효율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했던 자산들이 그 자산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운용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해에 어떤 자산이 제일 잘 오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번역해가지고 책에 실어놨는데 제일 재밌었던 해가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일 잘 올랐던 자산이 캐시예요. 연간 1.8%. 그래서 이거 현금 외에 다른 자산으로 나누셨던 분들은 이제 쭉 다 손실을 봤다는 건데 하나 재밌는 건 가운데 AA라고 돼 있는 게 이제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죠. 자산 배분을 말하거든요. 물론 손실이 나는 해는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중간은 합니다. 그리고 중간보다 잘 나는 해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냐면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연 5%, 6%, 7% 정도의 배분 비율을 설정하고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납니다. 그게 이런 배분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노후를 위한 상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산 배분류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TDF나 커버드콜, 월배당 같은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좀 비싸고 파생 계약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계약들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5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씩 굉장히 심각한 손실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5가지 원칙이에요. 책을 이제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대충 해라라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 갖고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나머지 4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은 왜 대충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끼리 섞어라. 상관관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진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이 그렇고요. 주식 채권이랑 금이 또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걸 하는 거냐면은 상반된 자산을 섞었다고 그래서 그게 수익률이 극대화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 희생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락기에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기에 강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편입자산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조합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십시오.
기대 수익률은 이제 편입 비중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면 금이랑 주식을 많이 담고요. 채권이랑 현금을 조금 담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써놨냐면은 가끔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비트코인이나 로봇 ETF 같은 거를 좀 섞으면 더 나아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검증이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확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한번 하셨으면은 한 2.5년에서 3년 정도는 유지해라 라는 거고 2번부터 4번까지의 결국은 룰만 잘 지키시면 다른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그다지 없습니다. 전통적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이제 요런 내용을 썼는데 완벽한 건 없고요. 완벽을 이제 추구하는 단계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순서 같은 경우를 좀 써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전체 포트의 수익률을 견인을 합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 때문에 이제 그런데 금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적어도 트럼프 임기 동안은 계속 주식보다는 금이 수익률을 견인하는 그런 패턴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포트폴리오 ETF는 제 책에 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질문도 많이 받고 약간 비판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실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미 소개하고 있는 책이나 블로그들이 정말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완벽한 거는 아닌 게 요즘 ETF가 하도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계속 ETF를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선에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걸 더 중시해가지고 스팟성으로 테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런 기초자산의 ETF도 수익률도 계속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 오차라고 그러죠. 기본 자산의 이제 가격 등락을 따라가는 이런 수준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저런 기초 자산에 대응하는 더 좋은 ETF들이 아직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의 시점에서는 이런 ETF들을 담아서 이런 배분 비율로 조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기대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거고 요게 두 슬라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저축하고 ISA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RP라고 그러죠. 그 계좌에 대해서는 비중이나 ETF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RP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살 수 있는 ETF의 범위가 연금저축이나 ISA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ETF들을 전체 총액의 한 70% 정도까지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연금저축이나 ISA의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고요. 이 IRP는 아무래도 퇴직연금 제도랑 관련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이제 소관 부처인데 그냥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상장된 미국 국채를 IRP에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국채는 관리나 아니면 수수료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은 다 선물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선물은 위험해라는 그 시스템이 IRP의 ETF 분류에 적용이 돼가지고 못 사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회사채 현물은 IRP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 선물 파생계약하고 우리나라 회사채 현물 중에 뭐가 위험한지를 따져보면 사실은 뭐 결론은 확실한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 것들이 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환경도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인데요.
이게 리밸런싱을 중간중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건 결국은 밸런스가 흐트러진 거를 이제 바로 잡는다라는 개념이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특정 자산이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리밸런싱 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20일이었나요? 그때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초 그때였는데, 사실은 이게 리밸런싱도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운용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강하다 아니면 좀 무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자산에 큰 가격 등락이 있었을 때 그 등락이 있는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에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하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많이 권해드리냐면은 그냥 날짜나 타이밍을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하셔라.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사실은 특정 월일을 정해놓고 뭐 분기말이나 연말 같은데 그냥 고정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내 재무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는 월이나 이런 때 하라고 또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금 들어오는 날 아니면 성과금이 들어오는 달 이런 때 하실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세금 신고 끝나는 달 아니면은 연중에 이제 계절 효과 이런 걸로 매출이 특히 크게 발생하는 이런 달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리밸런싱에 대한 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그 TR이 없어졌잖아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을 재투자해주는 그게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심플한 게 매크로 공부를 좀 더 계속 열심히 해주면서 리밸런싱을 자주 더 잘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어졌기 때문에 연금 투자, 자산 배분 투자 끝난 거 아니냐라고 그 사태가 이뤄졌을 때는 한두 주 정도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연금 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큰 혜택 중에 하나 정도가 사라진 거지, 이것 때문에 연금 투자를 철회할 정도는 아니고, 저는 여전히 두 가지 방식의 투자를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연금 투자가 앞으로는 일반 배당 투자보다는 훨씬 더 유망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